이야기는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시작된다. 특수부대가 테러 집단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그들이 소굴에 들이닥쳤을 때 두목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자폭장치가 달린 폭탄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머리가 잘린 상태여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죽은 것처럼 보였다. 이때 일본의 한 학교에서는 4명의 학생이 학교 옥상에 모여 있었다. 학생이라고는 하지만 4명의 모습은 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 남자애는 가쿠레이다. 30대 아저씨처럼 보이는 그는 형이 붙인 별명으로 도망치는데 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옛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이 그렇다. 가쿠레도 만만치 않아서 그는 안경을 쓴 형 밀에게 세스가 지난번에 때린 상처가 나았는지 물어본다.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밀라는 화장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그가 가쿠레를 이기지 못하는 한 상처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원한다면 두 사람은 여기서 한판 붙을 수 있다. 그런데 가쿠레는 새를 긁고 있어서 미라의 말을 듣지 못했고 그는 발로 껌찌꺼기를 밟았다. 그들 외에도 2사람이 더 있다. 가쿠레는 마스크를 쓴 소녀의 정체에 대해 질문했다. 그녀는 매우 무명과 닮았다. 그녀는 여러 얼굴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스즈키라고 부른다. 가쿠레는 손가락을 눌러보며 이 이름은 너무 흔하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미라의 이름은 안전하니 본론으로 돌아가자. 가쿠레는 왜 그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불렀는지 물었다. 그들은 만화처럼 저격수에게 모두 제거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나. 미라는 가쿠레가 언급한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만 생각했다. 가쿠레가 미라가 바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이유였다. 이때 마지막 소년이 인형 하치기야를 안고 목소리를 냈다. 그들의 적이 모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쿠레의 경고가 맞는 것 같다. 가쿠레는 하치기야에게 이번 적을 분석하라고 했다. 그는 그들이 의료지원, 노동 및 복지 2부 소속의 후방팀이라고 확인했다. 그들은 분명 우리 그룹을 겨냥하고 있어. 가쿠레는 이렇게 복장을 하고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미라는 전투의 선두에 서고 싶어해. 하지만 가쿠레는 하나하나 처치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는 하치기야에게 누가 우두머리인지 알아보라고 불렀어. 그가 이야기한 대로 강한 자가 강한 적과 싸우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야. 그는 브라질에서 테러리스트를 처치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 중 가장 강하다고 확신하고 있어. 반대편에서는 하치기야에게 분석을 부탁했어. 너가 보면 금발머리의 여자라고 추측할 수 있어. 가쿠레는 그가 아직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어. 그녀는 단지 2번째로 강한 사람일 뿐이야. 말을 마친 그는 멀리 앉아 있는 사람을 가리켰어. 그 얼굴에 화장한 여자가 진정한 강자야. 봐도 알겠지만 싸울 때 지게 되면 그녀는 프리자처럼 궁극적인 형태로 변할 거야. 가쿠레는 그녀를 도발하며 목을 베는 제스처를 했어. 그 후 가쿠레는 나머지 3사람과 다른 언어로 소통했어. 그가 신호를 보낼 때 아타의 손에 레이저를 쏘게 해야 해. 가쿠레는 이 사건의 진짜 배우가 바로 그 이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쿠레가 전투를 시작했다. 싸우면서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물었다. 가쿠레의 한탄과 함께 시간이 2개월 전으로 돌아갔다. 7월 22일, 가쿠레는 집에서 몇 가지 자작 암기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것은 심재에 솜을 붙여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빨대를 사용해 불어냈다. 가쿠레는 모든 사격 자세를 시도해보고 점수를 매겼다. 계속 이렇게 연습만 하다 보니 임무가 없어 가쿠레는 지루해졌다. 바로 그때 한 배달원이 들어와 가쿠레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항상 침착한 그도 매우 놀랐다. 그는 분명히 그를 감지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분명 전문 닌자다. 배달원은 가쿠레에게 내부 정보를 몇 가지 알려주었다. 최근 가쿠레처럼 실직한 닌자가 많아졌다. 몇몇은 도망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배달원 같은 사람들이 그 닌자들을 점검하러 갈 겁니다. 가쿠레는 즉시 부인하며 자신이 조직에 충성할 것이라고 확언했어요. 하지만 배달원은 가쿠레 같은 사람이 그만둬도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웃었죠. 하지만 어디에나 법이 있듯이 도망친 자는 처단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달원은 도망친 자들을 처리하는 일을 가쿠레에게 맡겼고 가쿠레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본 배달원은 조롱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한때 명성이 자자했던 가문이 이제는 임무 하나에 기뻐할 정도로 몰락했다. 가구레는 말문이 막혔다. 바로 그때 천장에서 표창이 떨어졌다.
가구레가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시퍼 씨는 그가 자기 눈을 찌르려는 줄 알았다. 문제를 깨달은 시퍼 씨는 이 암기를 10점 만점에 쳐내고 떠났고 가구레는 그제야 돌아서서 소포를 풀어 안을 확인했다. 안에는 교복 한 벌과 입학용 여권, 마지막으로 후드티가 있었다. 가구레가 입어보니 닌잘린 누나들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그가 검사를 마친 후 입는 닌자 복장이었다. 가쿠레는 자신이 잠입할 학교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연락을 끊었다. 가쿠레는 보통 학교 전학 절차는 부모가 처리한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아버지 역할을 자처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기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머니만 가능했다. 다른 규정이 없다면 제닌 같은 그는 명령이 있을 때 즉시 행동해야 했다. 가쿠레는 하숙집 밖으로 나갔다. 그는 이 하숙집에서 유일한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매우 꼼꼼한 사람이에요. 창문 바로 위에 도화지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가쿠레가 카와도를 찾으러 왔어요. 그녀는 화장실에 갇혀 있었고 가쿠레에게 화장지를 좀 가져다 달라고 밖에서 방에게 전화했어요. 방이 어디에 두었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화장지는 화장실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쿠레는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화장실 안에서 카와도는 너무 넓게 설계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녀는 여기 앉아 있는데 휴지는 저기 멀리 있어요. 가쿠레가 흐느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카와도가 취한 걸 알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가쿠레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안에 있는 카와도는 휴지를 가져다 달라면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쿠레가 나서기로 했죠. 그는 평생 닌자로서 쌓은 기술을 발휘해 손과 발을 이용해 벽을 능숙하게 타고 카와도를 피해갔어요. 그렇게 가쿠레는 이웃에게 휴지를 성공적으로 가져다주고 성과를 자랑했답니다. 그리고 카와도를 감시했다가 신발이 얼굴에 날아오는 벌을 받았다. 그 후 이웃 아주머니가 중학교에 전화해 가구레의 어머니 역할로 입학 절차를 도와주었다. 바쁘지만 아주머니는 역할을 아주 잘 해냈다. 그리고 가구레가 카와도를 대신해 남은 말을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통화가 끝나자 가구레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카와도가 잘 교육받았다고 칭찬했다. 술기운의 이웃 아주머니는 예전에 계모 역할을 잘 해내서 카와도가 자신의 어머니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가구레는 맥주로 협상을 시도했다. 그는 방으로 가서 맥주를 가져와 숨겨진 통로를 통해 카와도에게 전달했다. 이건 네가 여기로 이사 온 이후부터 있었던 거고 다른 사람을 엿보는 변태적인 건 아니야.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가쿠레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과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했다. 그는 카와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의 수준은 입학한 지 3일 만에 중퇴할 정도로 형편없었다. 그래서 가쿠레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카와도는 그의 가족이 왜 그를 도와주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가쿠레는 그의 어머니가 출산 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아들이었다. 가쿠레 가족에 대해 묻자 그는 중학교 때 카이키라는 친구와 놀았다고 말했다. 즉 기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가 맞아 죽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다. 카와도는 그 말을 듣고 맥주를 뿜으며 웃었다.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가쿠레가 겨우 17살인데도 그녀의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가쿠레는 도레몽처럼 옷장 안에서 자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숨을 내뱉어 암기술을 사용하는 기술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늦게까지 놀다가 가쿠레가 카와도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면접에 합격한 이웃이 즐겁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가쿠레는 방으로 돌아가서 바닥에 숨었다. 알고 보니 그들이 마신 맥주는 그의 것이었다. 이웃이 가쿠레에게 물어보러 나왔지만 그는 이미 숨었다. 다음 날 그는 카와도에게 따지러 갔고 그녀는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마셨다고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그녀의 속옷을 섞었다고 빨리 신고하라고 했다.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가쿠레는 바닥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었다. 즉 9월 9일 입학 시간에 가쿠레가 프리자를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바로 시퍼 씨가 말한 도망친 무리일 것이다. 시퍼 씨는 지금도 동료와 함께 임무 결과를 기다리며 학교 밖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 두 사람은 시퍼 씨가 연쇄살인범 한 명을 제자로 삼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동료는 그런 위험한 자를 일본에 들여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암살 임무로 돌아가서
회사는 4명의 잔인을 고단 고등학교 안으로 보냈다. 그중 3명은 준임급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 단 1명, 가쿠레만 특별한 점이 없다. 동료가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쿠레는 집에서 놀고 이웃의 맥주를 섞어 마시는 게으른 놈일 뿐입니다. 그저 평범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놈이 테러리스트를 죽였습니다. 시간은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7월 23일, 동료는 한 외국인이 대낮에 닌자가 되는 방법을 물어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동료는 그에게 뒤에 적이 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우산을 칼처럼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려고 했고, 동료가 막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후 동료가 일본에서 더 이상 닌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중 닌자는 일본의 비밀 병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일본은 닌자에게 항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닌자는 전쟁 중 큰 위협이었으며 특히 연합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이 전후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주둔 중이던 마크 아서라는 미국의 대장이 닌자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친한 닌자들에 의해 보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닌자 조직의 운명은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나고 세계는 다시 종교 전쟁, 인종차별, 테러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아드는 사람들이 왜 지역 차별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단결하고 민족 단결을 이루어야 하지 않나요? 형제들 중 동의하는 사람은 36번 키를 눌러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신시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구시대의 존재로 여겨졌던 닌자들이 다시 전선에 등장했다. 그들은 암살과 파괴 임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닌자들이 일본 내 조직에 침투하고 잠입했다. 그들은 항상 존재하며 임무를 수행했고 일본 내 닌자의 수는 20만 명에 달했다. 현재 전투로 돌아가서 가구레이와 프리자가 서로 다가선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그녀의 손에 든 비틀린 칼은 협상을 원하지 않는 듯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손을 보라고 말했는데 이미 누군가가 그곳을 노리고 있었다. 가구레이는 아무 준비 없이 남의 영토에 무턱대고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 그는 대화를 제안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신호만 보내면 대기권 위성에서 그녀의 손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지금 가구레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건 하치아의 봉제곰 인형에서 나온 레이저일 뿐이니까요. 프리자는 찌르기로 전투를 시작했고 밖에서는 시퍼 씨와 그의 동료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름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 남성의 내장을 절단하는 살인범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건을 책임진 외국인이 닌자와 문제를 일으켜 상사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는 그 일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처음으로 그와 대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도 7월 23일이었죠. 동료가 말을 마치자 그 외국인은 회사의 높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진짜 닌자를 찾아내고 그들처럼 닌자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닌자의 존재를 찾기 위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노인이 아이들과 함께 노는 공원으로 갔다. 오랫동안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 외국인은 실망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그는 전봇대에 붙어있는 그림이나 글씨에 주목했다. 그는 이것이 닌자들의 소통 기호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살폈다. 외국인은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아 낙서 금지 표지를 기호로 착각했다. 그는 사진을 찍고 독일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친구는 그 낙서 금지 표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바로 마주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닌자의 표시이고 몇 놈들의 루카쿠 3마리를 베기만 하면 닌자가 그를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자신의 멍청한 친구와 이야기를 마친 후 그 친구는 막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도 친구의 말을 믿었다. 밤에 카와도는 동료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라오노 이웃에게 줄 맥주를 샀다. 그녀는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길가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지나쳤다. 그는 그녀에게 더럽고 음란한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계속 신경 쓰다가 떠났다. 그녀는 기묘한 외국인을 지나쳐 여관 구역으로 갔다. 오노 할아버지는 맥주가 도둑맞아 아직도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가쿠레가 카와도 속옷을 입고 있다고 폭로하자 그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좋은 사람인 척하며 누가 맥주를 마셨는지 물으러 왔다. 카와도인 걸 알자 그는 부엌으로 가라고 했고 거기엔 매실주가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술을 마셨다. 한 잔을 다 마시자 각하는 집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져 오노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는 네가 그렇게 은밀하게 술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에 꽤 놀랐어. 술자리로 돌아와서 가쿠레가 오노에게 언제부터 변태 취향이 있었냐고 물었어. 그는 당황하며 2주 전이라고 말했어. 전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술로 슬픔을 잊으려 했대.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갔지. 하지만 그는 자신이 속옷을 훔치는 드론을 봤다고 아주 확신했어. 그래도 그걸 다시 빼앗았대. 가와도에게 돌려줬지만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대. 주위를 둘러본 그는 변태가 그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놈은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애기였다. 가쿠레는 그 애가 사춘기라서 아마 조절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몇 번 그는 그 애가 카와도 누나의 방을 몰래 엿보는 것을 보기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훔치기 시작한 것 같다. 오노는 가쿠레가 이미 알고 있다면 왜 그를 도와주지 않냐고 놀라며 말했다. 그는 지금 가서 갚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가 드론이 누나의 속옷을 훔쳤다고 설명하면 된다. 만약 와카도 씨가 술에 취했을 때라면 저는 그를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망설였어요. 그때 아이의 무서운 얼굴을 본 후에 오노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손에는 뒤집힌 옷을 들고 토해서 흘렸죠. 3번, 4번이나 돌려 입혔지만 그는 돌려줄 때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옷을 입고 말았어요. 아쉬워서. 그리고 다음날 TV에 뉴스가 나왔어요. 한 사건에 관한 보도였어요. 희생자가 루카쿠를 자른 후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내용이었죠. 이 사건은 여관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닌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조직은 조사를 위해 한 명을 파견했다. 그날 밤 한 닌자가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살폈다. 노숙자는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변을 보며 가장했다. 결국 그 물고기는 쉽게 걸려들었다. 외국인 형제가 조용히 노인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노인의 루카쿠를 자르려는 의도로 가위를 사용했다. 하지만 떨어진 것은 소시지였다. 내 말은 진짜 소시지라는 거다. 순식간에 노숙자가 그의 등에 올라타 벽을 타고 스파이더맨처럼 기어갔다. 외국인은 3마리의 루카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닌자가 1마리만 나타났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몸속에서 넘쳐 흘렀고 그는 눈앞의 닌자를 죽여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카람빗을 꺼내어 방어도 없이 돌진했다. 노숙자는 여전히 침착하게 싸웠다. 노숙자는 피하며 달렸다. 외국인이 허점을 드러내자 노숙자는 팔을 잠그는 공격을 했다. 그는 그의 팔을 꺾고 다시 도망쳤다. 그는 억울해서 쫓아갔지만 노숙자가 무심코 엉덩이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때 그는 매우 화가 나서 일본 닌자에게 민주주의의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총을 꺼냈다. 한 번에 한 발씩 쏠 수 있었지만 노숙자의 배와 어깨에 각각 한 발씩 명중시켰다. 노숙자는 뒤로 물러나 자신의 은신 기술을 사용했다. 하지만 노숙자는 대부분만 은신되고 머리와 다리는 그대로 드러났다. 노숙자는 도망쳤고 서양인은 추적을 포기하며 8시간 전으로 돌아갔다. 가쿠레는 오노 할아버지와 공감하려는 마음에 여성용 속옷을 입어봤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다. 아니면 단순히 그가 노인처럼 변태적인 취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 중에 왜 오늘 배달원 아저씨가 배달을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가쿠레는 매우 당황했다. 그는 반응을 가장하며 이것이 자신이 새로 생각해낸 훈련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배달원 아저씨가 온 것은 가쿠레를 점검하고 임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전에 배달한 옷을 살펴보았고 옷에 적힌 코드에 매우 놀란 듯했다. 임무로 돌아가자. 가쿠레는 자신이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마쳤으며 토요일에 있을 입학 시험을 기다리며 집에 있다고 보고했다. 달력을 보니 아직 3일 남았어. 배달원 형이 가쿠레한테 변태 놈들에 관한 선반 얘기 들어봤냐고 물었어. 가쿠레는 SNS에서 그 염탐하고 거세하는 놈에 대해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어서 배달원 형은 떠난 후 3일 안에 그 놈을 제거하는 임무를 가쿠레에게 맡겼어. 가쿠레가 소포를 확인했더니 이상 없었어. 배달원 형의 형도 자기 옷을 볼 때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 현재로 시간 이동이 섞여 있으니 이 부분은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 S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 프리자 공격을 피한 후 두 닌자 간의 전투가 계속돼 가쿠레는 은신술을 사용하며 코타가 돌진할 때 피했다. 가쿠레는 몸을 옆으로 밀어내고 두 손가락으로 코타의 눈을 찔러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했다. 그 틈을 타서 그는 프리자의 손을 잡아 계단에서 뛰어내려 부러뜨렸다. 코타의 비명소리가 학교 밖으로 울려 퍼졌고 쉬퍼 선생님은 동료인 오즈에게 물었다.
등에 적힌 사천형 번호에 대해 오즈는 아무것도 몰라서 쉬퍼도 말하지 않았다.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7월 25일이다. 도망친 노파는 공원에서 부상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자주 놀던 아이가 수수께끼의 사람의 요청으로 그 외국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그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 후에 소녀는 다시 사람을 찾으러 달려갔고 소녀가 떠나자마자 배달원이 찾아왔다. 그리고 소녀는 한 외국인이 사원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누가 자신을 찾는지 물었다. 소녀는 순진하게도 한 형이 자신이 그를 찾으면 드론을 빌려준다고 말했다고 했다. 자신이 여기까지 와서 죽을 줄 알았던 그는 죽기 전에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애원했다. 목마름이 해소된 후 눈앞의 소녀를 보며 그 외국인은 자신의 딸이 소녀와 비슷한 나이였던 때가 떠올랐다. 그는 딸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지만 닌자들이 그를 쫓고 있어서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녀는 그를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공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배달원은 노숙자 사사마와 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배달원의 이름은 카토이다. 카토는 사사마가 왜 그 전투에서 도망쳤는지 실망하며 묻는다. 노숙자는 팀부크투의 전투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는 거의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포위당했다. 그도 살아야 한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고 정부는 닌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29만 명, 특수부대가 23만 명이다. 마지막으로 20만 명의 닌자들. 그런데 왜 90%가 아직도 일본에 남아있는 걸까? 중림급 같은 강자들이 국제 임무에서 제외된 건 매우 의심스러워. 그는 거대한 닌자 조직이 정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1급 닌자인 그의 방식이지. 사사마는 조직에 반대하는 길을 선택했어. 그는 스스로를 우노라고 불러 언더 닌자가 된 뒤 도망쳐 계속 싸움을 이어갔지. 프리자를 손목을 꺾은 후 가쿠레는 근처의 지붕 위로 뛰어올랐지만 상대가 이제는 눈이 멀고 관절도 뻣뻣해져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떨어지고 말았다. 하치야가 나머지를 맡을 것이다. 걷던 중 가쿠레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랐다. 7월 24일 밤으로 돌아가자 어느 밤 한 소년이 가쿠레의 하숙집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소년의 시선은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카와도의 속옷이었다. 이성으로 생각하려 애쓰면서도 욕망이 커져갔지만 그 소년은 지난번 실패한 혼합 사건 이후로 매우 경계심이 강했다. 그것은 카와도에게 걸리기 위한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흥분이 승리하여 아무런 경계 없이 달려갔다. 그러자 가쿠레가 계단에서 숨어 있다가 전기로 그 아이를 기절시켰다. 그리고 천장의 불빛이 그의 눈을 강하게 비추어 변태 소년이 깨어났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알았지만 흥분이 조금 남아있어 이것이 카와도의 방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오노라는 현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력하게 한숨을 쉬며 그가 안부를 묻자 혀를 차기도 했다. 그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침묵하기로 결정했다. 가쿠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다. 그는 계단에서 아이가 넘어지는 걸 봤다고 말했다. 그는 오노 어머니의 절인 가지를 가져와서 그 아이에게 먹이려고 했다. 채소가 담긴 그릇을 보며 아이는 매우 불만스러워하며 절인 가지는 맛이 없다고 말했다. 가쿠레도 동의하며 온에게 어머니에게 다른 음식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다. 정말로 남의 집에서 먹으면서 요구를 하다니 그때 카와도는 술에 취한 모습으로 들어왔고 아이는 즉시 태도를 바꿨다. 자기야, 이 시간 동안 내 음주량이 2배로 늘었어. 언니는 신나서 술도 마시고 안주도 먹으면서 누가 내 브래지어를 가져갔냐고 물었어. 소녀는 깜짝 놀랐지. 다행히 가쿠레가 구해주며 소년이 여기 온 건 밖에서 주운 브래지어를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어. 위기를 모면한 그는 허락을 받고 조용히 물러났어. 밖에 나가서 가쿠레는 그에게 또 비빔밥 먹으러 갈래냐고 물었어. 범죄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는 그 더러운 일은 포기했어. 하지만 가쿠레가 그가 한 행동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자 그는 크게 놀랐어. 그 아이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위협한 후에야 가쿠레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안심하며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이 도박으로 전과가 생길까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연히도 그곳에 자신도 섞여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가쿠레는 즉시 태도를 바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그 아이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그의 말을 따르겠다고 맹세해야 했다.
그는 그 아이에게 금발의 외국인 남자와 후드티를 입은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그 아이가 임무를 잘 수행하면 카와도 잠자는 사진이라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계약은 즉시 체결되었고 그 아이는 기숙사로 돌아갔다. 우연히도 노숙자 할아버지와 자주 노는 그 아이도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오늘도 그 아이는 밖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낙천적으로 드론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아이가 외국인을 찾아주는 조건으로 드론을 내놓았다. 다음 날 가쿠레는 판자를 이용해 누군가를 쫓아내려 했지만 호기심 많은 두 아이가 다가왔다. 얼굴을 드러내서 쫓아내야 했지만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건 너무 쉽다. 애들이 떠나겠다고 했다. 시간 낭비하기 싫어 가쿠레는 카와도의 브래지어를 이용해 쫓아냈다. 얼굴은 빨개지고 가슴은 단단한데도 두 아이는 쉽게 쫓기지 않는다고 했다. 가쿠레는 두 아이가 여자 목욕탕에서 쫓겨날 나이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척한다고 반박했다. 진짜 다단계처럼 가쿠레는 이 브래지어를 소유했을 때의 이점을 계속 이야기했다. 브래지어를 어떻게 벗는지 아는 것. 듣기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너희 둘의 여자친구들은 단 한 번의 시도로 브래지어를 벗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탄할 거야. 반면에 꽉 끼는 판자는 일시적인 재미에 불과해. 너희 둘은 너무 좋은 조건에 동의하며 장난감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가쿠레가 함정을 설치하는 동안 준나는 외국인 남자를 찾았다. 그에게 물을 주고 격려한 후 준나는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속옷 섞는 소년을 만났다. 집이긴 하지만 준나는 누가 집에 있는지 몰래 확인한 후에야 그를 들였다. 그리고 자신의 잠자리인 욕실도 소개했다. 친자가 아니어서 소년은 침대에서 잘 수 없었고 외국인 오빠는 바로 이것이 아동 학대임을 알았다. 그는 준나가 괜찮은지 물었고 소년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오이를 선물했다. 가쿠레 쪽으로 돌아와서 좁은 방에서 다시 시작한 그는 지붕 위에서 연습을 시작했다. 지붕 위에서 계속 뛰어다니며 소리를 내자 가와도 씨가 밖으로 나와 그를 꾸짖었다. 그는 오늘 가와도 씨가 집에 있는 것에 꽤 놀랐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불러 함께 경치를 보자고 했고 그녀는 흔쾌히 동의하며 맥주도 가져왔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경치를 감상했다. 오늘 가와도는 배서 일하고 생리 중이라 쉬게 되어 매우 상쾌했다. 힘든 날들을 보낸 후에 언니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축하해. 나는 여기로 이사 온 이후로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식사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물건 점검하러 올 때마다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 하지만 아주머니가 침대에 누우시고 나서는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 했어. 가쿠레는 정말 공기를 들이마시고 잡초를 먹으며 살아야 했어. 참을 수 없을 때면 가쿠레는 몰래 오노 씨 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을 먹었지. 참고로 언니가 궁금해할까봐 말하는데 집세랑 전기세는 사실 내 방이 오노 씨의 거실이야. 나와 그분은 함께 산다고 할 수 있어. 왜 그런지. 그때 나는 방황하며 장소를 찾고 있었고 오노 씨는 2학년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도와주었고 그 후에 초대받아 여기로 왔습니다. 가쿠레는 자신의 힘에 자신이 있어 쉽게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태라는 병에 걸렸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졸려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니 지루해져서 카와도 씨가 공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나태함은 공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언니는 가쿠레가 친척들에게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공감했어요. 언니도 학교를 그만둘 때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가쿠레가 왜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는지 물어봤어요. 카와도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2010년 2월 말에 부모님이 폭력 사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가쿠레는 그날 2월 22일 니니 사건, 닌자 재난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가쿠레가 회상하지 못하게 하려고. 카와도 언니는 화장실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언니가 혼자 갈 수 있다고 해서. 결국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가쿠레는 재빨리 달려가서 몸으로 언니를 받쳐서 착지하게 했다. 갑자기 닌자옷에 에어백이 있어서 가쿠레는 다치지 않고 빠져나왔다. 카와도 언니는 급히 달려가 구급차를 부르고 가쿠레는 이 옷의 기능에 여전히 놀라고 있었다. 현재로 돌아가서 두 명의 아야치가 프레이자를 의료실로 데려갔다. 프레이자의 두 부하가 멀리서 저격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지금 공격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즈키가 뒤에서 접근했다. 그녀는 새총으로 황금머리 소녀의 무기 쓰는 손을 무력화시켰다. 스즈키는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권유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총알이 머리를 향할 거라고. 카토와 오즈는 밖에서 스즈키의 힘을 분석했다. 그녀는 카토의 제자들처럼 여러 신분을 가지고 있다. 닌자 학교에 있을 때 그녀는 수석으로 졸업했다. 생각나니 스즈키는 외국인을 처음 만난 사람이다. 7월 25일, 유나는 그를 아이타라는 소년에게 데려갔다. 약속대로 소녀에게 드론을 주었고 이때를 틈타 가쿠레의 위치를 알렸다. 그 후 그는 나머지 세 사람에게 그를 처리하라고 재촉했다. 미라는 지금 스승과 함께 있다. 푸레와하 이아치의 행방은 불명확하고 스즈키만이 그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녀는 지금 한 작가의 편집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처음에 작가에게 칭찬을 했지만 잠시 후 그에게 모든 것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작가의 대머리가 다 드러나기 전에 외국인 이름을 받은 후 스즈키는 반나절 후에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그가 모든 것을 수정하길 바란다고 하여 작가를 극도로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그렇게 떠나며 머리카락이 다 빠질 지경인 작가를 남겨두었다. 방에서 나오자마자 그녀는 2층으로 달려가 외국인 남자를 공격했다. 그가 그녀를 보자마자 바로 사격을 시작했다. 스즈키는 피하며 출구 쪽으로 수리검을 던졌다. 그는 곧바로 방어를 위해 아래층으로 뛰어내렸다. 스즈키는 시야가 없었지만 외국인은 카메라가 달린 드론으로 그녀의 위치를 탐지했다. 방법이 없자 그녀는 마지막 수단인 위장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계단 밑에 부적을 던져 그를 유인했다. 그리고 잠시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접근해 전기 충격을 가했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스즈키의 가슴에 총알을 쏘아 그녀를 다치게 했다. 그가 그녀에게 총을 장전하려는 순간 미라가 제때 구출하러 도착했다. 그는 미라를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바꿨다. 스즈키는 그 틈을 타서 도망쳤다. 미라는 외국인과 공정한 솔로전을 원했다. 그런데 말을 다 하기 전에 그는 바로 그의 심장을 겨냥해 총을 쐈다. 다행히 방탄복 덕분에 미라는 단지 밀려났을 뿐이었다. 미라는 달려가서 그의 얼굴에 발차기를 하고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스즈키는 근처에 숨어서 드론을 낚아챘다.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은 매우 끈질기다. 스즈키가 드론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외국인은 미라와 스즈키가 같은 편이 아님을 곧 알아챘다. 미라는 귀찮으니 드론을 부수려 했지만 누군가가 막았다. 밖에서는 후레가 오즈를 만났다. 그는 상관이 왜 외국인 한 명 잡으려고 닌자를 많이 보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즈는 그저 명령에 따르고 임무를 완수하면 되며 의문을 품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사사마가 허공에서 나타나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닌자 세계에서는 아는 것과 죽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셋이 대화하고 있을 때 내 바퀴차가 지나갔다. 오직 사사마만이 그 이상한 상황을 눈치챘다. 그 차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 멈췄다. 운전자는 준나의 아버지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말을 듣지 않으면 소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로 인해 소녀는 두려워서 머리를 감쌌다. 이름을 모르겠어서 피터라고 부른다. 너무 거슬려서 그 쓰레기 아버지를 처치하기로 했다. 미라는 이 기회를 이용해 피터를 공격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가쿠레가 차 뒤에서 기습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피터가 준나의 아버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방어해야 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려 했지만 스즈키가 드론으로 방해했다. 어쩔 수 없이 피터는 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미라를 2번 들이받았다. 다행히 그 사람은 뛰어난 몸놀림을 가졌어. 피터가 차를 후진시킨 후에도 그 못된 놈을 죽이려 했지만 준나의 멈추라는 외침에 피터는 떠나기로 결심했어. 얼마 가지 않아 차 안에 앉아있던 가쿠레가 피터를 넉아웃시키는 한 방을 날렸어. 차는 천천히 오즈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 가쿠레는 카토와 함께 떠났지? 늘 숨어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닌자야. 현재로 돌아가면 9월 9일이야. 가쿠레 팀이 후방팀을 처리했습니다. 아이아치 2명이 프리자에게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녀는 왜 가쿠레 팀이 자신들을 처치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때 아이아치 2명이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업 중 항상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혼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리자의 화장 스타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최고임을 증명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승패에 신경 쓰지 않았다.
두이아치는 단지 프리자의 화장법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가와 더 자세히 관찰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 그는 자신도 매우 외로워서 프리자에게 깊은 공감을 보였다. 항상 곁에 있는 건 이 봉제곰 인형뿐이었다. 닌자 조직은 모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납치해 살인기계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잡혀갔을 때 그에게 곁에 있던 건 이 곰 인형뿐이었다. 하지만 두이아치는 점차 자신이 그 안에 갇혀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너는 프리자처럼 해방이 필요해. 하이, 이아치가 화장 후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어. 프리자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고 두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어. 학교 밖에서 카토는 오즈의 제자를 회상했어. 하이, 이아치는 그날 피터를 잡는 임무에 참여하지 않았어. 그는 단지 일어나는 일을 지켜봤어. 오즈는 자신의 제자인 제닌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 피터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는 오즈에게 그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어봤어. 7월 25일로 돌아가서 풀에는 머리를 가리고 피터를 옥수수밭으로 데려갔다. 죽음이 가까운 풀에는 그에게 닌자들 중 누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피터는 모두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차 안에 앉아 기다리는 자를 가장 높이 평가했다. 오즈는 듣고 두 명의 이아치를 떠올렸다. 그 후 피터는 사사마를 만나러 데려갔다. 이때 사사마 노인은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등에 몇 가지 비밀번호를 누른 후 사사마는 변장복을 벗고 여성 닌자로 나타났다. 알고 보니 상부에서 그녀에게 이 복장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이었다. 세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일본 닌자들이 왜 완전히 투명해질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투명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일본 내에서만 제한을 받으며 해외에서는 은신술을 쓰면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 세 사람은 피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정부가 국내외로 흔들리고 있으며 이것이 사사마 같은 정권 전복을 노리는 적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언더 닌자라고 부른다. 정부는 닌자들의 힘을 여전히 우려하여 닌자에 맞설 병력을 급히 준비하고 있다. 비록 7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사사마는 여전히 그것을 조사 중이다. 그녀는 오래된 군사학교를 노리고 있어요. 그 중에는 가쿠레가 숨어있는 고등학교 코다도 있어요. 이때 피터라는 이름의 배설물이 목소리를 냈어요. 왜? 세 사람이 모두 그 앞에서 일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 그도 죽을 텐데. 하지만 사사마는 그가 그들의 동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두 찬이네와 비슷한 수준으로 싸울 수 없고 게다가 무기도 아니잖아. 사사마 팀은 국제팀이기 때문에 피터가 닌자가 되어야 해요. 푸레가 피터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동의한다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한번 전화하라고 했어요. 닌자가 되면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독일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축하할 틈도 없이 그 친구는 한쪽 다리를 잃고 바로 처치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배신이라는 두 마디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부 측에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암살자가 피터의 딸을 데려갔습니다. 그는 딸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독일로 돌아와 조직에 참여하라고 말했습니다. 통화 종료. 피터는 사삼에게 간절히 참여를 부탁했다. 다음 날 현재로 돌아간다. 9월 10일 고등학교 쉬는 시간에 한 여학생이 마음에 맞는 친구를 못 사귀어 속상해하고 있다. 그녀는 학교 복도를 배회하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어제 지붕 위에 두 다리가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를 꼭 쥔 여학생이 있다. 인연인지 두 여학생이 복도에서 마주친다. 짧은 머리가 긴 머리에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였다. 긴 머리는 어색하게 밖을 가리켜 짧은 머리에게 찍고 싶은 것을 보여주었다. 짧은 머리가 밖을 보니 그것이 가쿠레임을 알았다. 익숙한 얼굴이라 짧은 머리는 단지 그를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7월 27일이었다. 그때 가쿠레는 입학 시험을 보러 학교에 왔다. 그곳에서 그는 짧은 머리인 노구치를 만났다. 여름인데도 학교에 오는 걸 보니 보충 공부가 필요한 모양이다. 선생님이 부르러 오셨을 때 정말 그랬다. 선생님도 가쿠레를 불러 시험을 보게 하셨다. 교실로 가는 길에 선생님은 그에게 젊어 보이도록 면도를 하라고 조언했다. 가쿠레는 면도하고 싶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야근을 자주 하시고 항상 제모기구를 모두 보관하셔서 못한다고 변명했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 그 후 세 사람은 교실에 들어가 시험을 치렀다. 가쿠레는 뭔가를 찾으러 한 바퀴 돌고 나서 노구치 옆에 앉았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이아치 두 사람이 표시해둔 자리를 선택한 것이었다. 피터를 잡은 그날 이후로 그 녀석이 가쿠레를 찾아왔어.
선물을 가져왔지만 대가를 요구했지. 그 후에 암호를 사용해 가쿠레와 소통했어. 입학 시험 날에는 바닥을 주의 깊게 봐. 내가 도와줄 거라고 했어. 그리고는 그냥 떠났고 2명의 이하치가 바닥에 색깔 표시를 했어. 너는 국어를 선택하고 그 암호를 따라 하면 돼. 하지만 시험 도중에 노구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 바닥에 색깔 알갱이들이 보인다고. 그녀는 그것이 벌레 새끼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어떤 증상 같다고 하더라고. 선생님이 만지려 하자 가쿠레가 급히 막았다. 만지면 발진이 생긴다고 했다. 가쿠레가 자신의 허풍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게 가짜쌀이라고 말했다. 그건 꽤 희귀하고 매우 독한 유충알 종류인데 선생님은 이미 3번이나 환생한 것 같은데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니 노구치에게 도와달라고 하며 시험을 망칠 수 없다고 했다. 가쿠레는 지우개의 한쪽 구석을 잡아 친구의 엉덩이에 불어 넣었고 노구치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줄 알고 소리쳤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가쿠레는 최대한 빨리 베끼려 했지만 선생님의 다리가 모두 가리고 있었다. 결국 그는 답안이 모두 지워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가쿠레는 수술 수잇돈을 사용했다. 그는 현장에서 얼어붙어 선생님과 노구치가 놀라게 했고 그 후 얼굴을 감싸며 너무 많은 물을 마셔 참을 수 없다고 울었다. 이 정도면 국어 시험을 다 끝낼 시간도 충분했고 수학과 영어도 끝낼 수 있었다. 그런데 노구치가 청소부가 와서 다 치웠다고 알려주자 가쿠레는 계속 울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선생님께 국어 시험만 채점해 주시고 수학과 영어 시험은 넘어가 달라고 간청했다. 선생님이 대답하지 않자 그는 모든 것을 녹음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가쿠레는 입학 시험을 통과해 학교에 몰래 들어갈 수 있었다. 그날 오후에 나도 노구치를 집에 데려갔어. 카와도 언니가 나와서 맞아줬고 나는 그녀를 내 엄마라고 소개했어. 안으로 들어가자 2사람은 마치 모자처럼 행동했지. 이참에 가쿠레가 노구치에게 학교 내 사회 계급에 대해 물었어. 파벌 싸움이나 괴롭힘 같은 일이 있냐고. 노구치는 남자애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여자애들은 내 그룹이 있다고 했어. 그녀는 한때 최고 그룹에 속했지만 어떤 이유로 떨어졌고 가쿠레는 그걸 듣고 웃었어. 그게 웃긴 일이라면서 그는 계속해서 학교에 소문 같은 게 있냐고 물었어. 그녀는 예전에 그 학교가 군사기지였고 뒤쪽 숲속 땅 밑으로 통하는 터널이 있다고 기억했어. 학교 관리자도 매우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지. 2사람의 대화는 카와도 씨가 TV를 켜면서 중단되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불효한 아이들을 처벌하는 노파에 대한 이야기로 그녀는 자신의 뒤에 닌자들을 두고 모든 것을 처치한다. 시청자들은 이것이 특수효과라고 생각하지만 가쿠레만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닌자들이 만든 것으로 경찰이 잡지 못한 범죄자들을 일본과 해외에서 잡아낸다. 그리고 나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린다. 가쿠레는 카토를 만나러 나갔고 9월이 다가왔다. 가쿠레와 아이타는 함께 학교에 다니고 아이타는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쿠레가 하루에 500엔의 그의 경호를 맡기로 했다. 준나가 여전히 밖에 갇혀 있고 아이타는 피터 사건 이후로 그녀가 더 이상 폭력을 당하지 않게 되어 기뻐하고 있다. 2사람이 노구치 집에 와서 같이 학교에 가자고 부르는데 아이타도 있어서 그녀는 매우 충격받았다. 그녀는 그가 한 일을 가쿠레에게 이야기했다. 그가 괴롭힘을 당한 건 그냥 그런 게 아니었다. 예전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들킨 적이 있었다. 그래서 공격을 당했는데 그녀도 변호해주고 싶었지만 이런 변태는 어쩔 수 없었다. 아이타는 오해라고 설명하려 했고 실제로 그가 설치하려 했던 건 맞지만 이미 거기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가구레는 농담 삼아 둘이 아주 친한 사이인 것 같다며 놀렸다. 그도 그럴 것이 둘은 중학교 1, 2학년 때 함께 다녔다. 기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동안 노구치가 말한 무서운 관리인이 반대편 끝에 나타났다. 그는 가구레에게 몇 가지 임무 신호를 준 뒤 떠났고 학교에 도착한 가구레는 아이타와 같은 중급반에 배정되었다. 아직 자리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 녀석은 벌써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가쿠레는 망설임 없이 아이타를 도와 괴롭히는 녀석의 발을 밟았다. 잘못한 게 뭐냐고 하자 아이타가 밟은 녀석은 막 임명된 국회의원의 아들이었고 노구치는 그가 선거에 떨어진 거 아니냐고 대답했다. 그 말도 맞지만 직책은 여전히 높았다.
쉬는 시간에 아이타는 괴롭힘이 두려워 매우 걱정했지만 가쿠레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때 미라가 찾아왔고 4명은 애니메이션 초반에 나왔던 옥상에서 만났다. 모든 일이 가쿠레가 프라이의 팔을 부러뜨리고 지붕 위로 뛰어올라 아이타의 목소리를 아래에서 듣는 장면까지 진행되었다. 그는 친구 야마다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분명 반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근시인 아이타 같은 녀석에게 말을 걸고 게다가 변태라면 그건 사기일 뿐이다. 그런데도 아이타는 믿었다. 생각 대신 마음을 따랐고 걸어가면서 낭만적인 장면을 상상했다. 그런데 현실의 굶주림 때문에 야마다가 2명의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 앞으로 데려갔을 때 그는 꿈마저 먹어야 했다. 이 녀석들은 괴롭힘의 이유가 필요 없었다. 아이타가 살짝 그을리기만 해도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그를 때렸다. 마이는 종이 상자를 들고 와서 그를 도왔다. 국회의원 아들은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 그가 상자를 발로 찼지만 가쿠레는 그가 누군지 보려고 아직도 거만하게 소리 지를 때 방어 자세를 취했다. 가쿠레는 손을 뻗어 그의 목을 꺾었고 나머지 1명은 도망쳤다. 이번에는 계속 싸우는 대신 가쿠레가 아이텍에 방어와 방역 방법을 가르쳐 그가 괴롭힘 당하는 녀석을 제압하도록 도왔다. 조금 아팠지만 결국 이겼다. 일이 끝난 후 가쿠레는 관리실을 찾아 학교 기계실로 갔다. 분명히 신문하러 온 게 아니었지만 가쿠레는 여전히 그처럼 도망친 자들을 제거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가 목 뒤에서 칼을 꺼내 그를 배려할 때도 그는 새 모델 옷을 입고 있어 노인의 칼을 막을 수 있었다. 가쿠레가 다시 한번 배기를 멈추자. 잘린 것은 그의 팔이었고 가쿠레가 카토를 만났던 때로 돌아간다. 그는 먼저 왜 일반인이 닌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지 질문했다. 시퍼 씨가 설명하기를 보통은 아무도 그 방송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몇몇 가정은 선별되어 볼 수 있는데 이는 2월 22일 그날의 재해 이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고 모르는 게 죄가 아니니 넘어가자며 오늘 가쿠레 입학 전 그가 찾아온 이유로 돌아갔다. 상부는 상황을 재평가했고 예상보다 더 위험한 대상임을 알리며 시퍼 씨가 가쿠레에게 추가 장비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자동으로 목표를 잠글 수 있는 드론 다트입니다. 또한 그들은 피터의 권총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닌자의 무기로 개조했습니다. 가쿠레는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카토는 이것이 그의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가쿠레는 오토바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카토에 따르면 이것은 인공지능이 통합된 미니 오토바리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워 보여서 가쿠레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쿠레는 슈퍼 씨에게 자동 조준 기능이 있는 무기가 있는지 물었고 관리자는 비웃었습니다. 현대 무기를 쥔 닭은 여전히 닭일 뿐입니다. 말하고 나서 노인은 가쿠레를 베었다. 그런데 배달원이 가쿠레에게 우주 위성까지 빌려줘서 그 위성이 바로 그 자리로 쏘아져 관리자의 카타나 칼날을 끊어버려서 관리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가쿠레가 떠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너는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가 카텍에 보고했다. 임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나는 시노부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만났다. 그 고양이는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왜 일본어를 이해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저 이 맥주를 매일 마시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무언가를 느꼈다. 시노부는 배고파서 안으로 들어가 가와도 누나를 깨웠다. 누나는 밥을 주고 나서 닌자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베고 죽이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시노부는 몇 조각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안에서 자신이 살해당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마지막 생존자였고 뇌가 고양이에게 이식되었다. 하지만 시노부는 그 부분까지만 기억하고 다시 파테를 먹기 시작했다. 그때 가쿠레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시노부는 그를 보자마자 털을 곤두세웠다. 바로 그가 자신을 찌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와도 누나가 안아주자 시노부는 진정되었다. 한편 카토의 제자는 브라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다음 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 전장은 여기 내일 학교에서라고. 싸움이 끝난 후에 그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서 꽤 기뻤다. 기쁨도 잠시. 어제 그 녀석이 또 그를 찾아왔다. 밖에 나가보라며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또 맞는 줄 알았는데 그 녀석이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빌었다. 그는 자신이 가쿠레가 닌자라는 걸 알아챘다며 가쿠레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마침 가쿠레가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임무를 기다리는 중이라 그 녀석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때 카토가 가쿠레를 찾으러 집에 왔다. 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오노 씨가 대신 만나주었다. 그때 카토의 제자가 강노의 방에 몰래 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일을 마친 그는 자리를 떠나 차 안에서 잠시 쉬었다. 그의 제자가 점검을 마치고 돌아왔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고 탄약 받침대와 폭탄 대피용 지하 벙커만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여관을 주시할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태연하게 행동한다. 분명히 비밀을 숨기고 있다. 전투에서는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학교로 돌아가서는 이 자가 강뇌에게 옆 학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려 한다. 그는 고릴라맨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쪼그려 앉는 스타일을 매우 존경했다. 하지만 그것은 멸종되었다. 이 친구는 다른 학교 애들을 때리고 쪼그려 앉아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시도해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을 이길 수 없어서 그는 나 같은 약한 애들을 때리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그들이 특이한 애들이 있는 학교를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를 원했다. 가쿠레는 동의했다. 혼자 즐기고 싶지 않아서 그는 무라를 추가로 불렀다. 그도 함께하기로 했다. 무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깡패의 이름이 정말 존경스럽다. 옛날에 2개의 고등학교를 동시에 장악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는 무라신의 천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제 힘이 더 생기면서 그들은 그 학교를 공격할 구실이 필요했는데 깡패는 여자애들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 이 학교에서 태어난 여자애는 아마 야마다뿐일 거야. 그 여자 고등학생 이야기를 하자 깡패는 망설이는 듯 했다. 아름답긴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이유는 알 수 있지. 누가 하루 종일 코를 훔치는 애와 사귀고 싶겠어. 하지만 가쿠레는 친구에게 그 이유로 저 녀석들을 때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아이타는 머리를 좀 멋지게 바꾸기 위해 헤어 제품을 사기로 했다. 가게를 나서자마자 한 닌자가 들어왔다. 주인은 적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고 그녀는 곧 경계를 풀어버려 목이 베어버렸다. 밖에서는 아이타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마주 오는 곳에는 스즈키가 있었고 그녀는 작가에게 가서 그를 계속 욕할 생각에 신이 나 있었다. 하지만 주인은 아직 죽지 않고 자신의 피가 묻은 드레스를 닌자에게 던져 그의 위치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의 물건은 방수가 되지 않아 더 악랄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뒤에서 또 한 번 찔렸다. 알고 보니 이 녀석들은 사사마의 명령으로 언더 닌자들을 처리하러 파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닌자는 다른 언더 닌자들을 계속 사냥하고 있었다. 우리 작가는 밤새워 원고를 완성한 후 온수 욕조에서 편안히 쉬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목욕을 마친 후 그는 자신에게 딸기 아이스크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었다. 그런데 스즈키는 언제부터 초안을 보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기쁜 소식도 전했는데 그녀가 그를 위해 편집자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스즈키는 가게 주인이 죽었다는 긴급 소식을 받았다. 그녀는 그 여자가 자신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약간 슬펐다. 최근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아마 그는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예상대로 그는 스즈키를 뒤에서 공격했다. 그녀는 지팡이를 사용해 그를 제압했다. 이 녀석의 위장복은 다른 닌자들이 쓰는 쓰레기 같은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전신복이다. 그가 왔다. 잠시 방심한 틈을 타 그 닌자가 소녀를 노렸다. 다행히 시노부가 나타나 소녀의 목숨을 구했다. 암살자도 사라졌다. 하지만 시노부는 곧 그가 여전히 유나 뒤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와 소통하려고도 했다. 시노부는 그 닌자의 이름이 스즈키라고 알려주었다. 이 일로 닌자는 더욱 화가 났다. 과거 중학교 시절 그가 그녀에게 고백했지만 가정 문제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말에야 자신이 스즈키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시노부는 또 기억을 잃고 고양이처럼 행동했다. 닌자는 스즈키와 학교에서 결투를 약속하고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닌자 특별수사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카토 일행은 어떤 거래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 후 그는 사사마와 오즈를 만나러 갔다. 동료가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서 배달원이 매우 귀찮아. 그리고 주변은 온통 피 냄새로 가득해. 오즈는 아마도 걔 이름이 니지로가 여기 있다고 말했어. 그 후 카토는 사사마와 함께 있는 아이를 만났어. 푸우레는 카토의 목에 칼을 겨누며 그의 제자가 귀국한 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오니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스즈키가 찾아왔어.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옛 이야기를 나누고 검수를 교류하고 싶어 했어. 스즈키는 오니에게 어제 공격한 자도 투명 망토를 가지고 있었냐고 물었어. 설령 추측일 뿐이라도 그녀는 그 이름이 자신과 오니가 학교 다닐 때 함께 장난치던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옛 반 학생 명단을 다시 봤지만 얼굴을 가린 사람이 많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오니는 정말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가 기억하는 건 고양이 말로 고백했던 한 사람뿐이었다. 어제 일어난 일 이후 스즈키도 누군지 겨우 추측해냈다. 그 외에 스즈키는 주말에 한 차례 공격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수사실에 따르면 그 사람이 쓴 복장은 가쿠레의 4.0형보다도 더 최신형이고 고급스러운 종류였다. 카토 팀으로 돌아간다. 사사마는 닌자 측이 어제의 암살 사건을 언더 닌자가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카토는 자신이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사마는 니네 고위 장교 중 한 명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이다. 그는 자신의 뇌를 그 아이에게 이식했다. 그는 여기서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 있다. 이제 사사마는 카토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그녀는 그가 니네 충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된다. 닌자 사냥개의 짖는 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스즈키 쪽에서는 그녀가 오니와 한패로 여겨져 언더 닌자들에게 포위당하고 있다. 스즈키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았다. 죽으면 문 선생님이 매우 슬퍼하실 테니까 나는 오히려 선생님이 해방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칼을 뽑으려는 순간 닌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알고 보니 카토가 그날 밤 자고 있을 때 니지로를 통해 들어간 것이었다. 노구치는 자다가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크게 소리 지르고 달려가 부모님께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고 얼른 자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가 40년 동안 집을 할부로 사려고 그렇게 당황하며 소리쳤던 때를 기억하셨다. 그가 갚지 못하면 노구치는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 무기력하게 방으로 돌아가면서 그녀는 자신이 잘못 보고 있기를 바랐다. 눈을 감았다가 뜨자마자 가쿠레가 바로 앞에 나타나 그녀는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 오늘 그는 내일 학교에 가지 말라고 알리러 왔다. 말을 마친 그는 떠났고 노구치는 뒤따라가서 자세히 물었다. 그는 그것이 곧 날아갈 것이라고만 말했고 우리는 그 깊은 숫자의 작가에게 돌아갔다. 그는 아키쿠라는 역사소설가로 20년 동안 책 한 권도 팔리지 않았다. 생활고 때문에 선생님은 역사를 바꾸는 허구의 이야기를 써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방향을 바꾼 것도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항상 문을 열어두곤 했습니다. 한밤중이면 닌자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선생님을 제거하려 온 게 아니라 닌자들의 전투 이야기를 들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면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놀랍게도 책은 매우 잘 팔렸지만 독자들은 단지 허구의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매일 밤마다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께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장군부터 공무원, 심지어 배달원 사사마도 참여했죠. 미라도랩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의 이야기는 판매 실적이 가장 낮았어요. 하지만 단 한 명, 아주 특별한 닌자 소녀가 있었죠.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주러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선생님의 글쓰기, 방식과 아이디어를 평가하러 왔어요. 대개 그녀는 선생님에게 다시 쓰라고 요구하며 끝났죠. 다음 날 우리는 카와도시 집 하숙촌으로 돌아갔어요. 신호부는 계속 깨우려고 했지만 언니는 일어나지 않았어. 의식을 유지하려고 하던 중 그는 가쿠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는 확실히 쿠모 가쿠레 가문 출신이야. 그때 그의 눈빛이 매우 차가웠는데 아마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것 같아. 복수하려고 할 때 가쿠레가 깨어났어. 그러고는 다시 고양이로 돌아갔어. 가쿠레도 오늘의 결전 준비를 위해 옷을 갖춰 입었어. 그는 네가 싸우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오노 씨를 만났어.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가쿠레는 그에게 과거를 숨기기 위해 허세 부리지 말라고 격려했어요. 그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믿지 않으면 자기 방에 가서 옛 앨범을 봐도 된다고. 그는 살아있을 때 언제든 돌아오면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 후 가쿠레는 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언더 닌자가 학교를 공격할 예정이라고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이다는 멋지게 머리를 다듬고 야마다와 함께 학교에 갔어요. 두 사람은 문학가 할아버지를 지나쳤어요. 즉시 할아버지는 야마다에게 밤늦게 느껴지는 소녀의 감정을 느꼈어요. 아이타와 야마다가 학교로 향한다. 아이타는 이 위험한 임무를 도와준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옆 학교의 두 불량배가 찾아왔다. 그들은 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아이타는 피하고 싶었지만 이 두 녀석은 야마다의 물건을 보고 싶어 했다. 그녀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 말을 듣고 세 남자는 신이 났고 야마다가 조심스럽게 치마를 올리자 세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즉시 그녀는 한 남자의 눈에 무릎을 차고 아이타를 잡아 나머지 한 남자에게 던졌다. 그녀는 두 명의 깡패에게 경고의 의미로 주먹을 날렸다. 곧 가쿠레, 미라와 또 한 사람이 그들의 학교를 찾으러 올 것이다. 노구치는 가쿠레의 경고를 무시하고 학교에 갔다. 가쿠레는 미리 예약한 무기를 찾기 위해 편의점에 갔다. 이것은 GPS가 장착되어 있어 위성이 항상 그를 따라올 것이다. 마침 두 명의 깡패가 방금 맞고 여기로 와서 밀에게 아이타를 처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학교를 공격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아이타와 야마다가 불량배들이 모인 이안키 학교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은 계획을 시작했다. 아이타가 야마다를 성추행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쳐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성추행을 하던 중 아이타는 야마다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카와다 씨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가짜인 것 같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한 선생님이 찾아왔다. 그 후 야마다가 아이타를 제압하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사팀으로 돌아갔다. 프레가 결과를 확인하러 왔다. 상황은 매우 긴장감이 돌았고 적이 오버천용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전혀 약점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매우 우세한 상황이라 언더 닌자가 학교를 공격할 때 약점을 찾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지금 그녀는 갑옷 5천용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가쿠레 측에 보내서 그들이 스스로 대처하게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언더 닌자가 이 힘을 단지 살상용으로 만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오즈는 자신의 제자인 하 이아치를 불렀다. 이번 임무에서 그가 떠나길 원했지만 니네 조카라서 떠날 수 없었다. 그는 하 이아치에게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되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승진 티켓이기 때문이다. 한편 스즈키는 오니와 함께 학교에서 언더 닌자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실에서 유용한 정보를 몇 가지 받은 후 카토는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상기시켰다. 잡지 않고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셰퍼는 이번에 카톤박스로 위장한 로봇과 함께 참여할 것이다. 전직 의원의 아들은 누군가에게 맞은 후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분노하고 있다. 그가 그를 괴롭힐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목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자신의 머리가 목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깨달았다. 닌자는 행동을 시작했다. 노구치는 매니저를 만났다. 몇 마디 질문 후 그는 닌과 지원팀이 이곳을 포기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노구치에게 혼란이 생기면 학교의 지하 통로로 혼자 도망치라고 당부했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말을 마치고 그는 떠났다. 스즈키 측에서도 닌자가 학교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그는 학살을 시작하고 있었다. 냉혈한이지만 그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공감하여 그들을 살려주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롱쉐 없이 칼을 휘둘렀다. 학생들은 혼란에 빠져 사방으로 도망쳤다. 이때 교장은 스피커를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운동장에 모이라고 요청했다. 이건 분명히 물고기를 한 바구니에 담는 거야. 관리자가 곧바로 끼어들어 학생들을 안심시키며 모두 교실에 머무르라고 했고 암살자는 가짜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스즈키와 오니에게 연락해 닌자 체포 협력을 제안했다. 스즈키가 기억하기로는 20년 전 그 사람은 항상 여러 세력 사이를 오갔다. 그래서 어느 편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협력에 동의하기 전에 스즈키는 그가 어느 편인지 분명히 물었다. 그는 단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암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몰랐기에 그가 위치 확인을 도와주기로 했다. 가쿠레 그룹은 깡패 학교에 도착해 차이 N을 만났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2층에 붙잡혀 있었다. 상황을 보고 가쿠레는 야마다가 언더 닌자임을 추측했다.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그녀를 찾았다. 들어서자마자 깡패들이 줄지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질문을 피하기 위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규칙에 강제로 따르고 있었다. 가쿠레 그룹은 그대로 옥상으로 올라갔다. 거의 다다랐을 때 미라는 자신이 먼저 싸우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언더 닌자와 싸우면서 자신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 가쿠레는 동의하고 차이 N을 남겨둔다. 옥상으로 올라가! 가쿠레는 미라의 옷을 정리해주며 마치 엄마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처럼 준비한다.
야마다도 잠을 잘 만큼 힘이 남아있어 전투를 시작하러 간다. 여관에서는 급한 상황이 생겨 미니바이크를 타고 카와도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시노부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때 그녀는 많이 취해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든지 따라한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시노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갔다.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가 집에 가서 고양이가 운전하는 걸 봤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강한 상대와 싸우는 건 미라를 꽤 긴장하게 했다. 그는 가쿠레와 함께 주유소에 갔다. 가쿠레가 안심시켰다. 아무리 강해도 결국 사람에게 죽는 건 죽는 거야. 침착함을 되찾은 미라는 발차기로 돌진했다. 야마다가 가볍게 피했다. 그녀는 미라의 모든 주먹과 발차기를 가볍게 피했다. 그녀가 허점을 보이자 미라는 주먹을 날렸지만 곧 그녀 앞에서 멈췄다. 이제 그녀 차례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야마다가 그의 뒤에 서서 그를 넘어뜨렸다. 그는 일어나서 공격하려 했지만 모두 허공을 쳤다. 가쿠레가 미라에게 침착하라고 말했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를 상대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 강한 기술도 그녀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그 후 미라는 야마다에게 팔씨름 시합을 제안했다. 그녀는 동의한 후 두 사람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미라를 바닥에 눕혔다.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웃으며 몸에서 방출된 전기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스즈키 팀으로 돌아가자. 카토는 로봇을 경기장에 투입해 암살자를 찾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것이 꽤 별로라고 생각했다. 닌자는 여전히 자신의 살육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프라이자는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위해 장비를 챙겼다. 관리자가 스즈키에게 남쪽 건물에서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알렸다. 그가 2층 연결 통로로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두 개의 연결 통로가 있어서 스즈키와 오니가 나뉘어 움직였다는 것이다. 스즈키는 왼쪽으로 나뉘어 갔다. 여기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어서 그녀는 집중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선생님이 나타나 아이들에게 빨리 교실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닌자가 나타나 선생님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스즈키의 한쪽 다리를 잘랐다. 다행히 오니가 제때 도와주러 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너무 강해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카토가 로봇을 몰고 와서 그를 붙잡았다. 나는 나머지 책임을 지고 오니가 스즈키의 상처를 치료하게 할게. 카토는 그를 사람이 없는 계단 쪽으로 데려가서 조사실에 레이저를 쏘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나 카토의 로봇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닌자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닌자는 재빨리 도망쳤다. 스즈키는 부상을 입은 후 이 싸움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조금 걷다가 거의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다. 운 좋게도 그녀는 노구치를 만나고 긴 머리의 카메라가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녀는 스즈키를 데리고 긴 머리의 사토가 모든 것을 촬영할 책임을 맡았다. 세 사람은 체육관으로 갔다. 그곳에서 매니저는 소화기 안에 송신기를 설치해 놓았다. 그는 체육관 맞은편에 문이 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들어갔고 그 문은 더 깊은 곳으로 이어졌다. 그는 세 사람이 빨리 움직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길은 아직 꽤 멀다. 지하실이 아직 체육관 아래에 있어서 위성이 떨어지면 셋 다 죽는다. 그러니 계속 가자. 노구치는 그 물건이 궁금했다. 스즈키는 그것이 비밀 위성 무기라고 설명했다. 설명 후 스즈키는 그것을 아는 자는 모두 제거된다고 경고했다. 그 말을 듣고 노구치도 제거됐다. 노구치는 곧바로 당황했다. 하지만 스즈키는 그녀의 생명을 보장할 것이다. 세 사람은 계속 이동했다. 매니저는 30분만 가면 출구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스즈키는 그가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전쟁 전에는 같은 조직에 속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을 좋아하는 닌자였다. 그런 전투적인 자들이 땅속으로 숨어들어 무의미한 저항을 계속했기 때문에 시노비의 세계는 여전히 평화롭지 않다. 하지만 그는 전투적인 자들이 없다면 평화가 올 것인지 미소를 지으며 생각해야 했다. 위쪽에서 프리자와 하이아츠가 함께하고 있다. 그는 관리자와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다. 그녀는 그가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위성단체와 같다고 말한다. 그가 20년 동안 여기 있는 이유는 이곳이 일본 군대의 기지이기 때문이다. 니네 전신 조직을 위한 지하 실험실이다. 언더 닌자의 통신센터이기도 하다. 새 조직의 성지로 스즈키 그룹은 언더 닌자의 출구에 도달했다. 비밀 공장의 유적과 이곳을 지키는 사람은 새 조직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우아 씨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텐 닌자가 나타나면서 대화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프레이자는 하 이아치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를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텐 닌자는 그를 도발했습니다. 니니의 7 리더 중 한 명의 손자인 하치야가 여자의 그림자를 밟고 있다니. 그의 목표는 바로 너입니다. 양측은 검술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치야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의 곰이 그의 위치를 대기권 밖에서 포착했어. 위성이 목표를 잠금 시작했어. 사격 준비 단계. 영향 범위는 10m야. 오즈는 당황하며 만약 지금 쏜다면 하치야 전부가 위험해질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상부의 명령이라 오즈는 매우 놀랐어. 그는 그들이 자신의 조카를 버릴 용기가 있을 거라 믿지 못했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신권력과 국권력 간의 갈등 같아서 하치야를 버리는 선택이 그리 놀랍지 않았어. 사격을 보장하기 위해 프리자는 목표를 잠그는 칼을 던져 그를 느리게 만들었어. 죽고 싶지 않은 그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창문으로 도망치기 전에 그는 프리자 목을 칼로 베었다. 위성은 목표를 잃고 멈췄다. 그리고 다음으로 멈춘 것은 프리자의 생명이었다. 하치야는 몽코가 평화롭게 떠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스즈키 팀은 탈출구를 찾고 휴식을 취했다. 사토는 이 비밀 공장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스즈키는 소화기에게 말을 양보했다. 그는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위조 지폐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1980년대 지상 사람들이 경제 거품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그 아래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조 지폐를 생산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거품이 터진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위조 지폐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일본도 함께 끌려 내려갔다. 그리고 언더 닌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관리자는 군사에 많은 돈을 썼다. 하지만 니니 터널을 발견하면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들은 터널에 폭탄을 터뜨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이들과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학살의 생존 증인입니다. 그래서 새 세력 정부가 닌과 언더 닌자는 당신을 새 조직 사이에서 감시자의 역할로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밖에서 카토가 닌자의 부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니에게 옥상에서 그를 공격하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녀도 이때 여기서 다쳤지만 밀라의 전기를 구하러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야마다를 마사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번개 공격을 맞고 밀라의 머리를 잡았다. 두 손으로 그의 머리를 꽉 눌렀다. 폭발 직전 그녀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서 멈췄다. 첫 번째 경기에서 밀라가 졌으니 이제 가쿠레 차례다. 그는 미리 준비한 반지를 사용해 드론을 호출하여 카타나를 가져오게 했다. 밀라의 경기에서 야마다의 힘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는 던지는 것이 그 방어막을 뚫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배기로 했다. 수를 계산하고 있을 때 야마다의 공격이 도착했다. 미니 미사일이 날아와 그녀에게 카타나를 가져다 주었다. 힘의 균형을 맞추거나 그를 압도하기 위해서였다. 가쿠레는 곧장 투명 상태가 되었다. 그는 이 괴물을 한 번의 배기로 끝내야 한다. 두 번째 공격이 오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학교로 돌아가자 오니는 닌자와 마주쳤고 둘 다 전투 태세를 취했다. 마침 카토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는 즉시 옷이 미끼라는 것을 알아챘다. 즉시 닌자는 높은 곳에서 오니를 향해 돌진했고 오니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칼을 찔렀지만 닌자는 그녀의 가면에만 찔렸다. 하지만 이 칼은 발사되어 오니를 끝장낼 수 있었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 옷이 무엇을 위해 디자인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 갑옷은 마치 우주 정복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뒤에 지원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위성입니다. 안더 닌자가 니니 20,000명의 닌자 정보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안더 닌자가 위성에 접근했습니다. 즉각적인 발사를 요구하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성을 발사하여 가열하고 기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고위층이 검토한 후 발사를 동의했습니다. 그 후 전력을 다해 발사하여 필드에 직접 쏘았습니다. 가쿠레의 전투에서 그는 야마다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피하고 코로 날아가서 그에게 한 방을 날렸다. 야마다가 머리를 가격하는 추가 공격을 했다. 가쿠레는 보호복으로 공격을 막았다. 그러나 그 보호복도 공격을 견디지 못했다. 가쿠레는 공식적으로 패배하고 야마다에게 찔려 끝났다. 그때 위성은 코단 학교에 발사되었다. 그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하여 학교가 무너졌다. 스즈키 팀은 재빨리 탈출했다. 누군가 멀리서 폭발 사고 전체를 목격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야마다가 가쿠레의 머리를 선물로 건네줬다. 그는 깜짝 놀랐다. 풀의 본부에서는 걱정이 가득했다. 이 모든 피해를 본 후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위성은 파괴했지만 언더 닌자가 정보를 입수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풀에는 즉시 닌자들에게 임무 수행을 잠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급 닌자가 상급으로 승급하여 대체 임무를 맡게 하라. 오니도 죽었으니 상부에서는 분명 카토에게 크게 화날 거야.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가쿠레의 죽음이 하숙생들에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이 학교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말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너는 모두와 함께 앉아 맥주를 마시며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가와도 씨와 처음 대화할 때 가쿠레는 자신이 외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가쿠레가 죽은 후 그의 형제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가쿠레 주지로였다. 두 번째는 가쿠레의 남동생이 노구치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가쿠레 토이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쿠레 주지로, 일명 10형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끝납니다. 안녕히 계세요.